안녕하세요. 최남수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면은 가장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핫 이슈가 ESG죠.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인데 요즘 ESG 경영 지금 정책도 나오고 있고 각 기업들이 따라서 ESG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뭔지 또 대응 방안이 뭔지 이런 이제 주제로 여러분께 한번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ESG에 대해서 ESG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조금 길 텐데요. 이것 보시면 왜 ESG를 얘기하는지, ESG가 무엇인지, 또 ESG가 왜 이제는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올해 초에 발간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 안에 이제 부제가 이젠 ESG 경영 시대에서 ESG를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그레이트 리셋, 자본주의 대개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한 최남수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얘기로 지금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했죠. 어떻게 지금 각 분야에 스며들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 두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최근에 그 알파벳이라고 아시죠?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입니다. 알파벳에 노조가 생겼어요. 그 노조가 생겼는데 물론 알파벳 직원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노조는 지금 한 보도에 하면 10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노조 홈페이지 가서 미션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보통 노조 하면 복지 확충, 임금 인상,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물론 알파벳 하면, 구글 하면 급여 수준이 워낙 높은 기업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로 조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알파벳은 윤리적으로 사회와 환경의 최선을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 또 사회와 경제 정의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는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거절할 자유가 있다. 거절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와 환경을 우선해야 된다. 노조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합니다. ESG, 환경, 사회 이렇게 들어있죠.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근로자는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근데 국방부에 드론이 공격용 드론을 납품하는 거인데 근로자들이 반대해서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ESG 정신이 노조의 미션에도 스며들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이 사진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 해변가에 있는 그 빌딩들, 해수면이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그 해변가 건물들은 7%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ESG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ESG를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모든 논의의 핵심 그 기저에 흐르는 거는 이걸 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17개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라는 건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에 채택한 거예요. 2030년까지 이제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지속 가능을 위한 어젠다인데 2015년이 좀 중요한 해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채택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 SDGs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고 또 이 12가지에 대해서 매년 지속개발 고위 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19가지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핵심적인 몇 개 말씀드리면 이거 이건 굿 헬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 클린 워터 깨끗한 물과 위생,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0번이 이제 reduced inequality 불평등 완화, 그리고 13번이 climate action 기후변화 행동,
그 다음에 해양자원 14번 해양자원 보호, 15번은 육상자원 보호. 뭐 이런 쭉 여러분들이 소위 ESG,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항목들이 이 17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ESG는 언제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사실 ESG가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4월에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런칭이 됐는데, 이게 이제 UN이 정한 이제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 투자 원칙에서 이제 시작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Environmental,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ESG입니다. 이 첫 글자를 따서 현재 이제 3,000개 이상 기업과 기관이 책임 투자 원칙에 서명을 했는데, 이 책임 투자 원칙을 보시면은 몇 개만 보시면은요,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적절한 ESG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하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의 의사결정과 분석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ESG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2006년 4월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 이후로 이 ESG가 이제 세상에 빛을 보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ESG는 뭐냐? 뭐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논의를 해보면은요, 환경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 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들, 기후변화 정책, 공기와 수질 오염,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생물을 이렇게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폐기물과 위험물질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이게 이제 환경이고요. 사회는 한마디로 이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좀 보는 거죠. 요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해관계자라는 게 이제 고객, 근로자, 뭐 거래기업, 지역사회, 뭐 주주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주는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로 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 근로자의 인권, 근로관행, 또 고객을 위한 제품의 안전, 데이터 보안과 포용, 고객 관계, 뭐 공급 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의 리더십과 내적 내부 통제에 관련된 것은 이제 경영의 구조, 경영진 보수, 이사회 구성, 뭐 투명성, 뇌물, 로비, 뭐 주주 관계. 주주는 이제 이해관계 중에서 주주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배 구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이고 이해관계자하고 잘 소통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배구조를 갖자 하는 뭐 이런 정신이 ESG에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 수준이 어떨까요? 지금 이게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탁월한 S등급 2020년에 보면 없고요. A 플러스가 몇 개 안 됩니다. 2.1%, A 12.1%, B 플러스 정도까지를 좀 좋다고 보면 17.6%, 이렇게 보면 B 이하에 조금 뭐랄까 약간 뒤처진 상태가 68%, 10개 중에 7개 기업은 아직도 합격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ESG가 이제 시작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ESG가 그럼 2006년에 나온 용어인데, 전에는 사실 뭐 하면 좋은 거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ESG가 비즈니스 모델화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뭐 이 앞에서 이제 ESG가 뭔지 보셨잖아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그래서 뭐 비재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총량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재무 리스크이다, 투자 리스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인권을 소홀히 하는 기업, 이게 이슈가 되면은 나중에 저 회사는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또 뭐 M&A 시장, 인수합병 시장 나와도 기업 가치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ESG가 준수되지 않는 기업은 결국은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SG는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재무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크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의 드레스 코드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 어떤 복장을 입지 않으면 파티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ESG라는 복장을 입지 않으면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어렵고,
또 자금 조달을 하러 나가도 금리가 아주 높게 금리를 높게 물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달이 어렵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면 좋은 것 정도의 ESG가 왜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바뀌었냐? 그 변화의 배경은 뭐냐? 첫째는 뭐 팬데믹을 계기로 지금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리 기후 협약. 기후 변화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협약인데 2015년 12월 10일에서 196개국이 이제 채택돼서 2016년 11월에 발효가 됐는데 그 내용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기온 상승폭을 섭씨 기준 2도, 가급적 1.5도 이제로 전환하자. 근데 이제 트럼프 시절에 이게 미국이 탈퇴했다가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다시 복귀했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은 궤도 이탈입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금세기 말 기온이 3도씩 원래 1.5도로 억제하자고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생태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기후 재앙이 오게 될지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 계기로 환경의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 두 번째, 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된다. ES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부상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 미국에는 우리나라 전경련과 같은 재계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뭐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뭐 유명한 CEO들이 다 여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들어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쭉 발표를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주주익을 극대화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주주익 극대화는 1970년에 여러분 아시죠?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이제 프리드만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그게 기업은 하여간 뭐 사회적 책임 활동 이런 것도 다 사회주의다. 그냥 주주익 극대화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는 게 됐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양극화 심화하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내는 이제 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주자본주의, 즉 주주익 극대화를 기업의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2019년이죠. 19년 8월에 어, 이게 미국 재계가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팔목을 비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주주자본주의 그만하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자. 그게 뭐냐면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 존중을 하는 경영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주가 맨 끝으로 갔다는 거죠. 맨 앞에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재계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근로자에게 투자하고 거래기업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오면서 ESG가 또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ESG, S가 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가 만약에 트럼프가 재임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바이든은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행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동안 얘기해온 거는 주주자본주의를 끝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대선 유세 기간 중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뭐 트럼프는 증시에만 신경을 썼는데 여러 번 신경 안 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주자본주의 이제 끝내자 이런 얘기를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리 기후 협약 재가하고 또 ESG 관련 정책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 ESG가 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지금 ESG와 관련된 플레이어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필수가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느냐? 먼저 투자자의 요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SG 리스크는 보통 뭐 비재무, non-financial 리스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무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이고 투자 리스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환경훼손이나 부패 등 문제 기업에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미국의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이거든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아주 선도적으로 지금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올해 초 사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에서는 각 비즈니스 모델이 넷제로, 탄소 넷제로입니다.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공개할 것을 당사는 기대한다. 기사에서도 이 계획이, 탄소를 줄이는 계획이 장기 권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이 사회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시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재 전략에 대한 지역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도 넣어라. 그래서 특히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 또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래갖고 이 투자자들의 압박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서 투자 대상에 대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2021년부터 국내 주식화 채권에 투자할 때 ESG 기준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거죠. 2022년부터 죄송합니다. 올해부터죠. 2022년부터는 내년부터 ESG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의 50%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ESG를 준수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빼고 이렇게 되면 주가 떨어지겠죠. 기업가치 떨어지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압박이 가장 큽니다. 예. 투자자들은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재무제표만 주로 봤는데 ESG가 재무제표에 포착되지 않는 기업의 리스크를 참고로 보는 거죠. ESG를 잘 안 하는 기업은 그 안에 리스크가 커서 기업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의 ESG 평가 지표인데 비슷합니다. 뭐 환경하고 사회, 지배구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투자자 움직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행동주의 하면은 이제 이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경영진에게 고액 배당을 압박한다든가 그래서 단기 주가 상승을 이제 유도한 다음에 팔고 빠지는 거죠. 단기적 이익을 팔고 빠져서 결국은 기업 장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 ESG와 관련된 투자자 움직임은 ESG 행동주의입니다. 그럼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뭐가 다르냐? 이 친구들은 헤지펀드는 그냥 단기적 이익을 취하고 빠지는 건데 ESG는 투자자가 오히려 투자자가 이해 당사자 이익을 포함한 확장된 주주 가치를 추구하고 또 ESG 리스크를 공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ESG를 개선시킨 다음에 ESG 개선하도록 압박을 한 다음에 또 요구가 수용이 안 되면 뭐 주주 제한 등 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단기 실적주의냐 단기 이익을 먹고 튀는 거 먹튀죠. ESG 행동주의는 다릅니다.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 결국은 장기적 주주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주가 들어가서 ESG 잘해라.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단기 이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 주주이익을 실현하는 요소로 본다. 그래서 ESG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압박이 ESG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금융의 압박. 이건 뭘까? 최근에 이런 뭐 금융기관들이 전부 뭐 ESG 경영한다. 그 다음에 뭐 ESG에도 적도 원칙에 가입했다. 적도 원칙. 적도 원칙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 파괴 또는 인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 협약입니다.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특히 최근에는 여신이라는 게 이제 대출과 지급 보증을 얘기하는 심사할 때 기업의 ESG 요소를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탈석탄, 국내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신규 석탄 화력조 발전소에서는 이제 돈을 안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TCFD라고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죠. 대출을 빌려준 해당 기업, 돈을 빌려준 기업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잘 면밀하게 해서 공시해라. 이런 압박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클 것 같은 리스크가 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위험하잖아요. 그런 걸 봐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회수하라든가.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ECB EU의 중앙은행인데 유럽연합 중앙은행인데 양적 완화 돈을 시중에 풀 때 이제 녹색 채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용으로 발행되는 녹색 채권만 매입해서 지원하겠다. 그렇지 않은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ESG를 잘 하지 않는 기업들은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빌려도 굉장히 금리가 높아지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 기업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금융권의 압박,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압박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고 또 지금 이게 샌프란시스코 FRB, 미국 중앙은행의 샌프란시스코 FRB가 이제 얘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를 금융 리스크로, 제가 아까 ESG가 재무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기후변화가 금융 리스크다. 그래서 기후변화 추세가 이제 기업, 가계, 정부의 아주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거고 경제 성장도 둔화시킬 수 있고 생산과 고용, 기업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길게 보면 기업과 가계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그 중앙은행이 이런 이제 기후 변화들을 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금융 리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 쪽에서도 또 규제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했고, TCFD라고 해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재무 금융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시해라.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대출을 빌려준 그 기업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지금 대출이 안전한지 이런 걸 좀 따져봐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생략을 하고,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중국은 10년 정도 유예했습니다. 2060년. 그러니까 탄소 넷제로, 탄소 중립이 뭐냐면 이제 탄소 발생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라기보다는 발생하고 흡수하는 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제로가 된다. 그렇죠? 발생한 만큼 다 흡수해서 0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상태를 2050년 또는 2060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인 흐름들이 빨라지니까 이 ESG 공시, 지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형식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나와 있죠. 2025년까지는 이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30년부터는 이제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서 공시 의무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상장 코스닥이나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 기준 같은 것도 지금 작업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여권이죠. 여권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늦다. 그래서 이 2030년을 2026년으로 뭐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기업들의 공시 의무화 일정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ESG를 공시해야 되는 일정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럽이 상당히 빨리 앞서가거든요. 유럽은 이제 2018년부터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기업이 환경, 노동, 사회, 인권, 반부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이제 의무화했고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공급체인에 대한 공급체인이라는 게 이제 그 일종의 거래 기업들이잖아요. 뭐 납품하는 그 기업들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라. 그래서 뭐 현지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한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지만 EU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들은 ES 정보 제공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내용을 보면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 환경 침해하는 활동 여기를 확인 보고 개선하는 의무를 져라. 위반 시에는 벌금과 피해 보상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발칵 지금 비상에 걸렸죠. 그래서 무역협회 한국브루셀 지부에서 납품업체까지 이거를 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자체적인 ESG 공시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공급망에 있는 이제 외국 납품업체들도 다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국내 시장에서 상장돼 있든 안 있든 해외 EU 기업에 지금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걸 다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미국은 그동안 이제 트럼프
주권 시계는 뭐 자율공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 등 ESG 공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좀 유럽을 따라가면서 두 나라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 ESG 공시를 밀어붙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은 이제 신용평가사들인데요. S&P 글로벌, 무디스, 뭐 피치 이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분 이제 거기가 사실은 신용평가사라는 건 이제 기업의 부도위험, 돈을 빌린 돈을 떼일 가능성을 보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ESG 중요 변수로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ESG가 안 좋으면 결국은 이 회사의 재무적 실적이 더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ESG 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지금 ESG 평가하는 기업들을 막 인수하고 있어요. S&P 글로벌 이렇게 인수했고 무디스도 지금 이렇게 인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추이를 보니까 S&P 글로벌은 좀 작년 4월 12월 중에 기업 신용평가 30% 이상의 ESG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중국 지역 소재 15개 석유와 가스 회사를 신용등급 감시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제 ESG가 신용평가에 중요로 영향을 미친 비중이 33%, 여기 S&P 글로벌이 30%였죠. 피치 22%.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신용평가의 내용도 안 좋아서 등급이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차익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ESG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뭐 비슷합니다. 환경, 기후 변화, 천연 자본, 오염 폐기물, 환경적 기회, 사회는 인적 자본, 제품의 책임, 이해관계 상충, 기후 변동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한국 기업들 한 거 보면 아까 제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68% 정도가 이제 B 이하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리플 A 없고요. 더블 A 1%. 지금 아주 앞서가는 게 한 1%에 불과하고요. 에버리지 A부터 트리플 B, BB 29% 정도입니다. 레거드라고 해서 뒤처진 기업들 B, 트리플 C가 70%. 아까 기업 지배구조원이 68%였잖아요. 70%. 그러니까 10개 중 7개 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업들은 이제 시작인 거죠. 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법무부 율촌의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소송 리스크도 커진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이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표시나 공시자료에 ESG 정보가 표시했는데 이게 오류가 있다든가 누락이 있으면 소송이 걸립니다. 소송이 걸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불성실하게 공시해도 소송이 걸리고 또 ESG에 관련된 뭐 불법행위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뭐 소송이 걸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한 기업이 이제 자기 제품이 그린리스트에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린리스트라는 게 기업이 스스로 만든 지표인데 이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제3자로부터 녹색 인증을 받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알아서 그린리스트 붙인 건데 마치 이게 인증받은 것처럼 그래서 기업이 패소한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뭐 기업의 재정 공정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 뭐 이렇게 오인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ESG에 관련된 정보를 잘못 공시하거나 또 빠뜨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소송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인식 제고, 특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무조건 월급만 많이 주는 기업에 간다 이렇게 아닙니다. 자기의 기업에 가서 하는 일이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그런 기업들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회적 책임과 거버넌스를 이유로 소비자가 제품을 거부하거나 보이콧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6개 환경단체가 화석연료 기업이 대출한 35개 의목을 이제 35개 은행 거래하자마자 지목하기도 했고요. 또 딜로이트가 조사를 내보니까 영국 고객들이 은행에 선택할 때 ESG를 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비중이 무려 70%입니다. 70%. 그리고 또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준수하는 기업과 은행에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재미있는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팔 중요한 큰 기업들이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 은행을 아예 예금을 옮기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저스트 디파짓, 정의 예금 운동. 뭐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들도 기업의 ESG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 경영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S&P 기업 중 50개가 넘는 기업이 보니까 기후변화가 수익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또 공급 체인에 혼란도 줬다. 이런 실제 기후변화가 이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ESG를 잘하면 경영이 좋더라. 그래서 환경사회 지배구조가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경영 성과도 양호하다. 또 ESG는 재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또 무엇보다 장기간 안정적이다. ESG 잘하는 기업들이 위험도도 낮고 수익성도 좋고 기업가치 평가도 좋다. 뭐 또 증시에서도 수익률이 좋다. 뭐 사실 이런 분석들은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넘쳐요. ESG 잘하는 기업들이 성과도 좋고 주가 수익률도 좋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ESG를 준수하면 그 위험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아서 무슨 일을 당해도 회복력이 더 좋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ESG 잘하면 경영이 좋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ESG 잘하는 지속가능 기업들이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올릴까? 이 둘의 이제 인과관계를 하는 분석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제가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ESG 잘하는 지속가능 기업들이 주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해서 하고 또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잘하다 보니까 혁신을 잘하더라.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하죠. 시장에서 좋은 금리를 받고 자금을 빌리는 그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자랑스러워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그래서 몰리고 또 그런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 영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잘 대응하고 또 이해관계자, 고객, 거래기업, 근로자들과에서 장기적 관계를 잘 구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의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충성도나 이런 게 양호하고요. 기업 평판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내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뭐 ESG를 하라고 압박하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 이렇게 정부도 공시 의무화 일정을 또 앞당기려고 다 규제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규제로만 느끼고 접근하는 기업들은 뒤처질 겁니다. 왜냐하면 ESG를 새로운 사업 또는 가치 창출을 기회, 즉 비즈니스 모델로 보는 기업들이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ESG 경영을 잘 하면서 더 앞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선도하는 기업들이 될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각국이 지금 그린 뉴딜을 하면서 이쪽에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맥킨지가 한 내용을 제가 맥킨지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ESG가 가치를 창출하는 5가지 방법인데 뭐 몇 가지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장 진입이나 기존 시장 확대를 돕는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ESG자라는 지속가능 경영의 평가가 좋은 기업에 공사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부 조달 발주를 할 때 ESG 점수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높은 기업한테 조달 공사를 발주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또 고객도 좋아합니다. 유니레버가 이제 ESG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인데 물을 훨씬 덜 쓰는 식기세제 선라이트를 이렇게 개발해서 시판했는데 이게 좋으니까 물 사용을 절약하는 다른 제품까지 막 덩달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서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이제 매출이 덩달아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또 비용을 낮추는 데도 또 기여합니다. 비용을 낮아지면 또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 페덱스가 지금 35,000대 수송 차량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계획 추진 중인데 지금 20% 정도 차량을 교체했대요. 연료 소비가 19리터.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니까 비용이 이렇게 크게 절감됐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SG 잘하는 기업은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그 평판이 좋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인재들이 확보되고 또 들어와서 직업 만족도가 높습니다. 포천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25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다른 기업보다 2 내지 3% 좋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ESG 경영은 한마디로 그 단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창출하는, 아까 ESG 행동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업들은 뭐 어떻게 ESG 요즘 뭐 기업들이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 거는 기업의 ESG는 뭐 보도자료나 홍보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ESG 워싱, 그린 워싱.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이제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미지만 가져가는. 그래서 그거를 뭐 ESG 워싱, 그린 워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점은 사실 그동안 CSR은 이제 평판 관리 측면이 강했는데 가치 사슬 전반, 재료를 납품받고 제조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전반에 걸쳐서 이유씨를 중수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돈은 어떻게 벌든지 나중에 사회적 책임 활동 잘하면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산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에서 ESG를 준수해서 전 과정에서 가치가 창출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ESG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제 최근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임원들이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파괴되고 심지어 생존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됐다. 잘못하면 이제 생존 가능성까지 위협받는 겁니다. 그래서 ESG는 단순히 뭐 나중에 돈 번 다음에 이렇게 평판 관리에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 활동이 아니라 핵심 전략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배 구조에 더 완벽하게 통합되고 내재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전략 안에 들어가려면 CEO의 인식도 중요하고 또 이 사회가 그걸 잘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 주부의 구조의 평가 방식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뭐 오늘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ESG를 잘 하는 기업들이 이제 파타고니아 환경보호를 이제 그 모토로 내걸고 사실 생산의 전 과정에서 이걸 구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익을 많이 내고 좋은 기업이죠. 그다음에 유니레버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 덜 쓰는 식기세척기.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ESG를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립트는 이제 티백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 파손을 이제 환경 훼손을 그 절제하고 그걸 잘 환경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더 기업의 성과도 좋아지는 그 아주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들은 그 투자자나 그 해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투자 철회라든가 이 인수합병 시장에 나갔을 때 기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들은 무조건 드레스 코드고요. 예스 잘해야 되고 상장 기업들도 지금 뭐 코스닥 공시 일정 이런 게 이제 쭉 앞으로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있지만은 하여간 ESG 공시 의무화 일정에 따라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또 ESG 등급을 잘 받아야 되겠죠. 잘 받는 게 중요해서 상장 기업들은 뭐 특히 코스피 상장 기업은 이제 발등에 물러 떨어졌고요. 또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뭐 공시에 관한 시간 대기가 좀 있겠지만 앞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내부 공시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금융기관들이 이제 자기 자산의 안전성을 위해서 돈을 빌려간 그 기업들이 ESG 특히 뭐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못하는 기업들은 대출 기피하거나 녹색물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조달할 때도 ESG가 좋은 기업들을 이제 우대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그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납품하는 뭐 거래기업들도 다 환경이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공시자를 내놓고 개선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금 당장은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는 내가 뭐 상장이 됐든 안 됐든 뭐 이런 문제 관계없이 그 공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제가 만약 미국에서도 도입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일단 더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ESG 공시라든가 사실 뭐 공시가 잘 된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생산 과정, 뭐 제품을 들여오고 납품받고 또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에서 ESG를 준수하는, 잘 지키는 그런 행위에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이제 뭐 지금 당장 부담으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거를 잘 할 때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화시켜서 또 기업의 전략에 잘 녹여 넣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ESG 경영 시대에서 앞서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주로 기업이 하는 뭐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라는 게 평판 관리라든가 기업의 이미지 개선 뭐 이런 거에 좀 현실적으로는 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기업의 CEO라는 분들이 이렇게 해온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이익 극대화 뭐 자본시장에서 분기마다 이제 이익의 목표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익 극대화가 이제 주 그런 기업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ESG를 이제 재무 리스크를 보고 가치 사슬 전반 기업의 생산 과정과 유통, 판매 전반에서 같이 ESG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장기적 가치를 만들어내라. 하는 게 이제 지금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SG 정보 공시 기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ESG 공시 기준이 너무 많은 게 탈이에요. 너무 많은 게 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는 또 앞으로도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텐데 중요한 점은 신뢰도가 있느냐 또는 매년 일관된 자료가 나오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교 가능성 기업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은 상당히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제 표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기업마다 내용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형식도 제각각이어서 기업 간의 비교도 어렵고 일관성도 없고 유용성 부족 문제들이 있어요. 공시는 하지만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고 또 기업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표준화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표준화를 해야 기업 간에 비교하고 또 전보다 더 2년 전보다 더 잘했는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쏟아져 나오지만 이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세계경제 포럼 WFP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이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걸 내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 매트릭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 지표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엔의 17개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ESG를 통합해서 좀 이렇게 정량화 수치를 만들어서 보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걸 채택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표준화된 통합 지표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면요. 이 부분은 앞부분은 뭐 지표 구조 쪽은 좀 설명된 거고 기후 변화를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뭐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뭐 물 관련해서는 물 소비량이고 이제 사람과 관련돼서 보면은 뭐 포용성, 연령별, 성별 근로자 구성, 그 다음에 인정부 해외 같은 경우는 인정 간 급여 비율, 또 최저임금 대비 표준 초임의 비율, 그 다음에 근로자 연봉 대비 CEO 연봉의 비율,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 건강과 복지, 산재 사망자 수와 사망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스킬에서는 근로자 1인당 훈련 시간, 뭐 고용 관련해서는 이제 이직자 수 비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상당 부분을 많이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일관성이라든가 비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하자 해서 지금 이게 앞으로 이게 표준적인 걸로 될지 이건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표준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있거든요. 이 기관도 통합으로 지금 공동기준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재무제표에 들어있는 재무실적 중심의 공시에 뭐 기후변화라든가 팬데믹 뭐 이런 지속가능 이슈를 넣어서 한꺼번에 포괄적 공시로 가자. 또 여러분 요즘 지금 그 재무제표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게 IFRS라는 기관이죠. 글로벌 재무회계 표준 제정기관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무제표 안에 ESG 공시 기준을 넣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논의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공시 의무화한다는 거는 좀 재무제표와 별도로 된 별개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제 그걸 공시하게 하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항목과 뭐 이런 것들 같이 각각이 해서 일관성, 신뢰도, 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이런 데서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은 이것들을 일단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치화해서 지금 증시에 공시되는 재무제표 안에 수치화해서 집어넣자. 그렇게 되면 기업 간의 비교도 가능할 거고 과거에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일관성도 있을 거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이거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정보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한국거래소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가이던스도 나왔고 지금 이런 노력들이 또 정부에서도 또 KESG표, 한국적 ESG 지표를 내놓겠다 했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시간이 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제적인 표준화된 룰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걸 따라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평가지표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지표 기준도 넘치고요. 데이터도 넘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표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일관성 있고 신뢰도 높고 그다음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지표. 이제 그쪽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될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에 이제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잘 반영시키려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그 룰 세팅이 된 다음에 국제적 룰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그때 가서 우리 현실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차단하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기준의 표준화 논의에도 좀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자료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더 뭐 기업들이 하는 실무적인 내용,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ESG가 무엇이고, 왜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게 기업들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해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화 시킬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그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에 사안 중에 중요한 것만을 골라서 총정리해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ESG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